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순돌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있어 겨울이 오면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바람이 산허리를 감고 돌며 윙윙거리는 소리가 밤새도록 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면 일찌감치 문을 걸어 잠그고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군밤을 까먹거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긴 겨울밤을 보냈지만 마을 가장 끝자락에 위태롭게서 있는 작은 초가집만은 찬바람이 숭숭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윗집은 오래되어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었고 진흙으로 바른 벽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어 그 틈으로 황소바람이 제집인 양 드나들던 낡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이 쓰러져가는 오두막의 주인은 나이가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 순돌이었는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돌이의 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순돌이가 아주 어릴 때 세상을 떠나버렸기에 소녀는 일찍부터 혼자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어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다가다 옥수수나 감자를 던져주기도 하고 김장을 할 때면 김치 한 포기씩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어린아이가 홀로 겨울을 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추위가 매서워 뎃감마저 구하기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이었는데 순돌이는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굴뚝이 막혔는지 매운 연기가 부엌을 가득 채워 눈물이 찔끔 났지만 순돌이는 낡은 부채를 연신 붙여가며 소단에 든 보리밥이 익기를 기다렸습니다. 쌀이 귀한 산골이라 하얀 쌀밥은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고 거친 보리를 섞어 지은 밥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어 언제나 물을 많이 붓고 죽처럼 끓여 양을 불려야만 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솥뚜껑 사이로 구수한 밥 냄새가 새어나오자 순돌이의 배에서는 천둥소리처럼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돌이는 앙상하게 마른 손을 비비며 아궁이 속에 불꽃을 바라보았는데 붉게 타오르는 불빛이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느껴져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여 부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칼바람이 순돌이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어 몸을 오들오들 떨게 만들었습니다. 빽감이 얼마 남지 않아 아껴 써야 했기에 순돌이는 밥이 다 되면 남은 잔열로 방을 데우고 일찍 잠자리에 들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바람소리가 거세게 들려와 혹시라도 낡은 문짝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순돌이는 밥을 푸다 말고 밖을 내다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처음에는 바람이 볏짚을 흔드는 소리인 줄 알았으나 가만히 들어보니 무언가가 문을 긁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산짐승이 내려온 것일까? 덜컥 겁이 난 순돌이는 부직갱이를 손에 꼭 쥐고 숨을 죽인 채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늑대나 멧돼지라면 큰일이었지만 배고픔에 지친 산토끼나 오소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아주 조금 열자 하얗게 쌓인 눈 위로 작고 초라한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것은 무서운 맹수가 아니라 털이 듬성듬성 빠지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늙은 여우 한 마리였습니다. 여우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서 있을 힘조차 없는지 눈밭에 배를 깔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여 순돌이는 쥐고 있던 부직갱이를 스르르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여우의 눈빛은 사나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흐릿했고 순돌이를 바라보는 눈망울에 애원하는 듯한 빛이 서려 있어 마치 살려달라고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순돌이는 자신도 배가 고프고 춥지만 눈앞에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는 착한 심성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순돌이는 잠시 망설였는데
솥 안에 있는 보리밥은 오늘 하루 종일 굶은 자신이 먹어야 할 유일한 끼니였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에 먹을 식량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 밥을 나눠준다는 것은 내일 더 큰 배고픔을 견뎌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우의 앙상한 갈비뼈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자 순돌이는 돌아가시기 전 병석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의 야윈 모습이 겹쳐 보여 가슴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너도 나처럼 배가 고프고 갈 곳이 없구나. 이 추운 겨울밤에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너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지도 몰라. 순돌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순돌이는 깨진 바가지 하나를 찾아 솥뚜껑을 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보리밥을 듬뿍 퍼담았습니다. 자신이 먹을 밥을 아주 조금만 남겨두고 절반이 넘는 밥을 바가지에 담은 순돌이는 문을 조금 더 열고 여우 앞에 바가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자, 이거라도 먹어. 많이는 없지만 따뜻할 때 먹어야 몸이 좀 녹을 거야. 무서워하지 말고 어서 먹어. 순돌이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여우는 깜짝 놀라 움찔했지만 곧 코를 킁킁거리며 구수한 밥냄새를 맡고는 조심스럽게 바가지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여우는 처음에는 순돌이의 눈치를 살피며 주저하는 듯 했으나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는지 이내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서린 보리밥을 먹으며 여우는 간간히 눈물이 고인 듯한 눈으로 순돌이를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깊은 고마움이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순돌이는 문틀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도 잊은 채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굶더라도 누군가의 배를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이 춥고 외로운 산골 소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어 따뜻한 온기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바가지를 싹싹 비운 여우는 혀로 입가에 묻은 밥풀까지 깨끗이 핥아먹고는 조금 기운을 차렸는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도망치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순돌이를 빤히 응시했는데 달빛을 받은 여우의 눈동자가 신비로울 정도로 맑고 깊어 보였습니다. 순돌이는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며 이제 가. 눈이 더 많이 오기 전에 굴을 찾아가서 자야지. 내일도 배가 고프면 또 와도 돼. 라고 속삭였습니다. 여우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고개를 한번 꾸벅 숙이는 신압을 하더니 뒤를 몇 번이나 돌아보며 눈 내리는 어둠 속으로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여우가 사라진 뒤 순돌이는 다시 텅 빈 부엌으로 돌아와 솥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박박 긁어 물을 붓고 끓였습니다. 여우에게 밥을 다 내어주는 바람에 자신은 숭숭이나 다름없는 묽은 죽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배부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숭늉 국물을 후루룩 마시자 얼었던 몸이 노곤하게 풀리며 졸음이 밀려왔고 순돌이는 부엌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잘 갈무리한 뒤 윗목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며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었지만 순돌이는 오늘 밤 자신이 살려낸 작은 생명을 생각하며 평소보다 덜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순돌이가 사는 집은 마을에서도 외딴 곳이라 밤이면 정막강산처럼 고요했지만 오늘따라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왠지 모르게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순돌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하려 했으나 굶주린 여우의 그 애처로운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밥을 먹고 가다가 눈 구덩이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괜한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착한 순돌이는 자신의 안위보다 말 못하는 짐승의 안위를 더 걱정하며 뒤척이다가 어느새 스르르 눈이 감기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순돌이는 밤새 내린 눈으로 방문이 잘 열리지 않아 낑낑대며 밀어야 했는데 마당에는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눈부신 은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는 수정 같은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장독대 위에는 소미불처럼
두툼한 눈이 소복이 쌓여 평화롭기 그지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순돌이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눈을 쓸기 시작했는데 대문 앞쪽에 어제 보았던 여우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자국은 숲으로 이어지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서 맴돌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밤새 바람에 지워졌으려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눈이 조금 녹아내릴 무렵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산짐승들이 마을 근처까지 내려와 가축을 노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늑대나 여우가 닭을 물어가거나 곡식을 훔쳐먹을까봐 밤마다 순찰을 돌며 경계를 강화했고 아이들에게는 해가 지면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순돌이는 며칠 전 만났던 그 늙은 여우가 생각나 마을 사람들의 걱정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그 여우를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순돌이는 나무를 하러 산에 갈 때마다 혹시라도 여우를 마주치지 않을까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순돌이의 걱정은 단순히 여우에 대한 연민 때문만이 아니었는데 사실 순돌이에게는 여우보다 더 무서운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욕심쟁이로 소문난 최영감이 순돌이의 낡은 오두막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영감은 마을의 논과 밭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지만 유독 순돌이네 집이 있는 그 자리가 명당이라는 풍수지관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든 순돌이를 내쫓고 그곳에 자신의 별장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순돌이의 부모님이 남긴 빚이 조금 남아있다는 핑계로 최영감은 틈만 나면 하인들을 보내 빚 독촉을 하며 순돌이를 괴롭혔습니다. 오늘도 순돌이가 산에서 나무찜을 지고 힘겹게 내려오는데 멀리서 최영감의 집마름이 순돌이네 집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름은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집 주위를 둘러보며 혀를 차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아 순돌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돌이가 다가가 인사를 하자 마름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야, 이 녀석아, 영감마님께서 이번 달 안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집을 비우라고 하셨다. 알겠느냐? 라고 쌀쌀맞게 쏘아붙였습니다. 이번 달이라고 해봐야 고작 닷새도 남지 않았는데 당장 먹을 쌀도 없는 순돌이가 그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돌이는 눈앞이 캄캄해져 털썩 주저앉고 싶었지만 마름 앞이라 꾹 참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에 나무를 캐서라도 갚겠습니다. 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마름은 코웃음을 치며 봄 그때까지 영감마님이 기다리실 것 같으냐? 당장 모레까지 해결 못하면 짐 싸서 나갈 준비나 해라. 라고 으름장을 놓고는 태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순돌이는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하늘을 원망할 수도 없어 그저 땅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작은 집마저 잃게 되면 순돌이는 정말 갈 곳 없는 거지가 되어 길거리를 떠돌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온 순돌이는 냉기 가득한 방 안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에 잠겼습니다. 입감도 다 떨어져 가서 방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배에서는 밥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입맛이 뚝 떨어져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며칠 전 자신이 밥을 나눠주었던 여우가 떠올랐는데 그 여우도 자신처럼 춥고 배고프고 쫓기는 신세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동병상련의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여우야, 너는 지금 어디서 추위를 피하고 있니? 나도 이제 곧 너처럼 집 없이 떠돌게 생겼구나. 순돌이는 허공에 대고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순돌이는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에게 집을 뺏기면 어디로 가야 하나, 옆마을 친척 집에 가야 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 괴로웠습니다.
바람소리가 윙윙거리며 창호지를 때릴 때마다 마름이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던 중 부엌 쪽에서 다시 한번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저번보다 조금 더 크고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순돌이는 벌떡 일어나 앉아 귀를 기울였는데 소리는 부엌 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방문 앞 마루 밑까지 이어졌습니다. 콩콩콩 하고 조심스럽게 마루를 딛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방문 창호지 위로 저번과 비슷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돌이는 직감적으로 그 여우가 다시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반가움이 앞선 순돌이는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차고 문 쪽으로 기어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혹시 너니 배가 고파서 또 온 거니? 순돌이가 조그맣게 속삭이자 밖에서 끙끙 앓는 듯한 작은 소리가 화답처럼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대로 그 늙은 여우가 앉아 있었는데 며칠 전보다는 조금 기운을 차린 듯 보였지만 여전히 앙상하고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우는 순돌이를 보자마자 꼬리를 살짝 흔들며 반가움을 표시했고 순돌이는 그런 여우를 보며 잠시나마 자신의 처지를 잊고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돌이의 부엌에는 이제 남은 쌀이 거의 없어 오늘 밤 여우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곤 식은 감자 한 알과 물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순돌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부엌에서 감자를 가져와 여우 앞에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밥이 없어. 이거라도 먹고 기운 내렴. 여우는 불평 한마디 없이 감자를 오드득 오드득 씹어 먹었고 순돌이는 마루에 걸터 앉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여우와 소녀는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차가운 겨울밤을 함께 견디고 있었는데 이것이 곧 닥쳐올 거대한 시련과 기적의 시작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자 여우는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고 순돌이는 괜찮아 여기는 아무도 안 와. 천천히 다 먹고 가. 라며 여우를 안심시켰습니다. 깊어가는 밤 소년의 한숨과 여우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산골 마을의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세상은 어제보다 더 두꺼운 눈 이불을 덮고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수정 칼날처럼 길고 날카롭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밤새 웅크리고 자네라 뻣뻣해진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났는데 방 안의 공기는 입김이 허약해 서릴 정도로 차가워 마치 냉동 창고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궁이에 남은 온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문틈으로 스며든 찬바람이 방바닥에 얇게 깔린 먼지들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는 삭막한 풍경이었습니다. 순돌이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느끼며 부엌으로 나갔지만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어제 여우에게 주고 남은 찐 감자 부스러기 몇 조각만이 뒹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돌이는 물 한 바가지로 빈속을 달래며 마당으로 나갔는데 밤새 또다시 눈이 내려 마당에 찍혀있던 여우의 발자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깨끗한 백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어 길을 내는 동안 순돌이의 머릿속에는 어제 최영감네 마름이 하고 간 협박이 계속해서 맴돌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강제로 쫓겨날 판인데 갈 곳 하나 없는 신세인 자신이 어디로 가서 몸을 의탁해야 할지 막막함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눈을 치우는 빗자루 소리가 쓱쓱하고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순돌이의 복잡한 심란함을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적막한 산골의 고요함을 더욱 부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 눈을 밟으며 걸어오는 소리가 뽀드득 뽀드득 하고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급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돌이가 일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옆집에 사는 하만댁 할머니가 머리에 하얀 수건을 쓰고 허리춤에 작은 보따리를 낀 채 오고 계셨습니다. 하만댁은 마을에서 순돌이를 가장 안쓰럽게 여기는 분으로 자식들을
모두 도시로 떠나보내고 홀로 외롭게 지내면서도 늘 순돌이를 친손자처럼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오느라 할머니의 버선 코는 젖어 있었고 치맛자락에는 눈송이들이 매달려 있었지만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만댁은 살인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순돌이의 언손을 덥석 잡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날에 어린 것이 갱겹옷을 입고 나와서 뭘 하고 있누? 손이 아주 얼음장이네. 얼음장이야.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난로처럼 따뜻해서 순돌이는 순간 울컥 눈물이 솟을 뻔했습니다. 하만댁은 순돌이의 손을 호호 불어 녹여주시며 허리춤에 끼고 있던 보따리를 풀어 헤치셨는데 그 안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따끈한 시래기, 된장국 한 그릇과 주먹만 한 조밥, 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순돌이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서 들어가서 이것 좀 먹어라. 아침부터 굶고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다. 뜨거울 때 먹어야 속이 풀리지. 하만댁의 성화에 못 이겨 순돌이는 할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변변한 반찬 하나 없는 밥상이었지만 할머니가 가져다 주신 시래기국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순돌이가 허겁지겁 국물을 떠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하만댁은 이내 표정이 어두워지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돌아, 내 오늘 아침에 우물가에서 흉흉한 소리를 들었다. 최 영감이 기어이 사람들을 시켜 내일 너를 쫓아낼 작정이라더구나. 순돌이는 국을 떠먹던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떨구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어제 마름 아저씨가 와서 으름장을 놓고 갔어요. 빚을 못 갚으면 당장 나가라고요. 그 말을 들은 하만댁은 긴 한숨을 내쉬며 혀를 찼습니다. 군모를 천하의 몹쓸 놈들 같으니라고. 부모 잃은 아이를 보살펴주지는 못할 망정 그 코딱지만 한 땅덩어리가 뭐라고 이 엄동설 안에 길바닥으로 내몰려 한단 말이냐. 할머니는 분통을 터뜨리며 가슴을 쳤지만 힘없는 노인이 마을 유지인 최 영감을 대적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만댁은 순돌이의 손등을 토닥이며 진지한 눈빛으로 당부했습니다. 순돌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최 영감은 보통 내기가 아니다.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한번 마음먹은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뺏어가는 위인이란다. 괜히 맞서다가 봉변당하지 말고 정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 문간방이라도 내어줄 테니 일단 몸이라도 피해야 한다. 그런타네. 그리고 요즘 마을에 여우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흉흉하니 밤에는 절대 문 열어주지 말고 문단속 철저히 하거라. 산짐승이 배가 고프면 사람도 해코지하는 법이다. 할머니는 순돌이가 걱정되어 여러 가지 당부를 쏟아내셨습니다. 순돌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밤마다 찾아오는 그 여우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우가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순돌이가 만난 여우는 사람을 해칠 기세는커녕 오히려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슬픈 눈망울을 가진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마 할머니에게 여우에게 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명심할게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만댁은 국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고서야 안심이 되었는지 빈 그릇을 챙겨 들고 다시 눈길을 헤치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만댁이 돌아가고 난 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지더니 기어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최 영감이 직접 하인 두어 명을 대동하고 순돌이네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두꺼운 비단옷에 털목도리를 두르고 가죽신을 신은 채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들어왔는데 기름진 얼굴에는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지팡이로 눈 쌓인 땅을 툭툭 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놈 순돌이 안에 있느냐? 해가 이렇게 밝았는데
아직도 자빠져 자는 게냐.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산골의 고요를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순돌이는 화들짝 놀라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 맨발로 마루 끝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마님 오셨습니까? 순돌이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지만 최 영감은 그런 순돌이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냐. 내가 직접 행차했다. 마름놈이 말을 전했을 텐데 짐은 다 쌌느냐? 내일 해지기 전까지 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내 손으로 끄집어낼 테니 그리 알아라. 최 영감은 마치 자신의 땅에 이미 들어와 있는 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드름을 피우며 순돌이네 집 기둥이며 석가래를 훑어보았습니다. 영감마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 엄동설 안에 갈 곳도 없는데 지금 쫓겨나면 저는 얼어 죽습니다. 봄이 오면 어떻게든 품을 팔아서 빚을 갚겠습니다. 제발 이 겨울만이라도 나게 해주십시오. 순돌이는 마당으로 내려와 털썩 무릎을 꿇고 눈밭에 이마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무릎으로 차가운 눈 기운이 스며들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 영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지팡이로 순돌이의 어깨를 툭 밀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시끄럽다. 내 부모가 진 빚이 얼마인데 감히 흥정을 하려 드느냐. 내일 날이 밝으면 바로 일꾼들을 보내 집을 허물 것이니 썩 꺼져라. 최 영감의 호통 소리에 놀라 동네 개들이 컹컹 짖어댔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영감의 위세가 워낙 대단하여 누구 하나 나서서 순돌이를 거들거나 최 영감을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고 어린 것이 불쌍해서 어쩌나 최 영감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구먼 하고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듯 마당을 한 바퀴 휘휘 둘러보고는 침을 뺨뱉고 하인들을 이끌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처량하게 무릎 꿇은 순돌이와 차가운 바람만이 남겨졌습니다. 순돌이는 한참 동안 눈밭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했는데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눈 위에 떨어져 작은 구멍을 만들었고 주먹을 꽉 쥔 손은 추위와 분노로 빨갛게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비록 가난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 하나 없이 세상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맞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조차 지금은 비수처럼 꽂혀 순돌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는데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사방이 캄캄한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멀리 산속에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메아리쳤습니다. 오늘이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순돌이는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내일이면 쫓겨나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하는데 당장 이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리고 내일 아침은 또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모든 것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김없이 부엌 쪽에서 달그락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순돌이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유일하게 기다려지는 반가운 손님의 인기척이었습니다. 순돌이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달빛 아래 그 늙은 여우가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여우의 입에 작은 산토끼 한 마리가 물려있지 않고 빈 입이었습니다. 여우도 사냥에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순돌이를 보러 급하게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찝한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여우는 순돌이를 보자마자 꼬리를 살랑거리며 반가움을 표했고 순돌이는 힘없이 웃으며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왔니? 오늘은 나도 줄게.
아무것도 없어. 최 영감님이 내일이면 집을 비우라고 해서 나도 이제 거지가 됐거든. 순돌이는 여우에게 하소연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여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순돌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는데 마치 순돌이의 슬픔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순돌이는 부엌 구석을 뒤져 하만떼기 주고 간 조밥 덩어리 중 자신이 먹고 남은 반 덩이를 찾아냈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나도 내일은 굶어야 할지 몰라. 그래도 너는 산속에서 춥게 지내니까 이거라도 먹고 힘내렴. 순돌이는 그 귀한 조밥 덩어리를 여우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자신이 먹으면 내일 아침까지 버틸 수 있는 양이었지만 순돌이는 왠지 모르게 이 여우에게만큼은 아낌없이 주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자신처럼 외롭고 배고픈 존재는 이 여우밖에 없을 거라는 동질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우는 밥을 바로 먹지 않고 순돌이의 손을 핥으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까칠한 혀의 감촉에 순돌이는 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서 먹어. 그리고 내일은 오지 마. 여기엔 이제 내가 없을 거야. 나쁜 사람들이 와서 집을 부순대. 순돌이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 나왔습니다. 여우는 그제야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평소처럼 허겁지겁 먹지 않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어 삼키며 순돌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여우의 눈동자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마치 순돌이의 말을 모두 알아듣고 가슴에 새기는 듯 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여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한번 털더니 떠나기 전에 순돌이의 바지춤을 입으로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그러고는 뒤를 돌아 어둠 속으로 몇 발자국 걸어가더니 다시 멈춰서서 순돌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신호인가 싶어 순돌이가 엉거주춤 일어났지만 여우는 다시 숲 쪽을 향해 공중공중 뛰어가 버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여우의 뒷모습을 보며 순돌이는 이것이 마지막 작별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집도 저 여우와의 인연도 오늘 밤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순돌이는 잠을 청하려 했지만 최 영감의 서슬퍼런 얼굴과 하만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그리고 여우의 슬픈 눈빛이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점점 더 거세지며 창문을 마구 흔들어댔고 마치 세상이 무너질 듯한 기세로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내일 벌어질 일을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었겠지만 정작 당사자인 순돌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외로움이 옥죄어오는 이 밤, 순돌이가 의지할 곳은 낡은 이불 한 장과 희미해져가는 희망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기괴해졌습니다. 평소의 바람소리와는 달리 무언가 둔탁한 것이 굴러다니는 소리, 짐승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쿵쿵 하는 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들리기도 하고 지붕 위로 무언가가 툭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순돌이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하만댁 할머니가 말한 산짐승들이 때로 몰려온 것일까? 아니면 최 영감이 보낸 사람들이 벌써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일까? 하지만 그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같지는 않았습니다. 부리거스, 말소리나 고함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오직 거친 숨소리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끄는 듯한 질질하는 소리만이 눈보라 속에 섞여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순돌이는 너무 무서워서 밖을 내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날이 밝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순돌이의 간절한 기도가 눈보라치는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공포와 긴장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밖의 소란스러움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었지만 밤새 들리던 짐승들의 발소리는 어느새 사라지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순돌이는 지친 몸을 뉘었지만 잠은 이미 달아나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곧 해가 뜨면 최영감이 들이닥칠 것이고 자신의 운명은 결정될 것입니다. 마지막 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순돌이는 절망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밤새 자신의 집 주변을 맴돌던 그 정체불명의 소리들이 무엇이었는지 궁금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들의 움직임이었을까요? 아니면 순돌이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기적의 전조였을까요? 긴 밤을 지새우며 공포와 서름에 떨었던 순돌이에게 어느덧 운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은 평소보다 유난히 푸르스름하고 서늘하게 느껴졌는데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뚝 그치고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순돌이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 최영감이 들이닥치면 꼼짝없이 쫓겨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러 숨을 쉴 때마다 명치 끝이 꽉 막힌 듯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이 떠지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12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아침이었습니다. 순돌이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방을 나서려 문고리를 잡았는데 이상하게도 문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눈이 많이 내려서 문 앞을 막은 것인가 싶어 힘을 주어 밀어보았지만 문은 마치 바깥에서 누군가가 꽉 잡고 있는 것처럼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어라, 눈이 얼마나 많이 왔길래 문이 안 열리지? 순돌이는 당황하여 어깨로 문을 쿵쿵 밀어보았고 그제야 문이 드르륵 하는 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사람이 빠져나갈 만한 틈이 생기자 순돌이는 몸을 비집고 캔마루로 나갔는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순돌이의 눈앞에는 하얀 눈 대신 시커먼 물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것은 흙이나 돌덩이가 아니라 온갖 산짐승들과 귀한 약초들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북하게 쌓인 그것들은 방문 앞 울마루까지 꽉 채우고 있어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덩치가 집채만한 멧돼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고 그 주변으로고 산토끼 오소리 같은 작은 짐승들이 수십 마리나 포개져 있었습니다. 마치 산속의 동물들을 몽땅 잡아다가 이곳에 옮겨놓은 듯한 엄청난 양이었는데 짐승들의 몸에는 핏자국 하나 없이 깨끗하여 누가 사냥을 한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짐승들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귀한 약초들이었습니다. 여기 눈 속에 파묻혀 있었을 텐데도 잎이 파릇파릇한 산삼이 10여 뿌리나 흙 묻은 채로 놓여 있었고 영지버섯이며 더덕 도라지 같은 것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하다는 전설 속의 약초들도 섞여 있어 향긋하고 쌉싸름한 흙내음이 마당 가득 진동했습니다. 순돌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고 이 엄청난 보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자신의 집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돌이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마당으로 내려가 보물더미 주위를 천천히 돌았는데 짐승들의 털에는 밤새 내린 눈이 살짝 덮여 있었지만 몸은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더미 같은 선물들 주변으로 어젯밤 보았던 그 여우의 발자국이 무수히 많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자국은 한 마리의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마리의 여우들이 때를 지어 왔다 간 것처럼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발자국들은 모두 숲속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 순돌이의 집마당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그제야 어젯밤 들렸던 그 쿵쿵거리는 소리와
바스락거리는 소리의 정체를 깨닫고 전율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그 여우가, 아니, 여우들이 가져다 놓은 거란 말이야. 순돌이는 입을 틀어막고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며칠 동안 밥을 나눠준 늙은 여우가 은혜를 갚기 위해 산속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아 밤새도록 이 선물들을 날라다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젯밤 밖에서 들렸던 질질 끄는 소리는 무거운 멧돼지를 끌고 오는 소리였고,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는 지붕을 타고 넘어와 약초를 던져놓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하찮은 미물이라 여겼던 짐승이 사람이 베푼 작은 정성을 잊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보훈을 행했다는 사실에 순돌이의 가슴은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순돌아 순돌아 괜찮니 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집 하만댁 할머니가 아침 일찍 순돌이가 걱정되어 달려오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살인문을 열고 들어오시려다 마당에 쌓인 엄청난 짐승 더미를 보고는 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지실 뻔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호랑이가 물어다 놓은 것이냐? 아니면 도깨비가 장난을 친 것이냐? 하만댁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산골에서 살아온 할머니조차 이런 기이한 광경은 난생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순돌이는 하만댁에게 달려가 부축해드리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자고 일어나니 마당에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아마도 며칠 전부터 밥을 주던 여우가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순돌이의 설명을 들은 하만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산더미 같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습니다. 여우가 그 짐승이 보훈을 했단 말이냐. 세상에 세상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내 착한 마음씨에 산신령님이 감복하신 게야. 할머니는 흙 묻은 산삼뿌리를 들어 올리며 손을 부들부들 떠셨습니다. 하만댁의 비명소리에 놀라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들 역시 마당을 가득 채운 보물들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게 다 뭐야? 멧돼지의 산삼까지 순돌이네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잠시 후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순돌이네 집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여우의 발자국을 확인하고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재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 약초를 좀 안다는 박서방이 나서서 산삼을 감정했는데 그의 눈이 등잔만하게 커졌습니다. 이건 보통 산삼이 아니야. 적어도 100년은 묵은 천종산삼이라고. 이걸 돈으로 따지면 기와집 열채는 사고도 남을 거야. 박서방의 말에 사람들은 와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멧돼지와 개, 토끼 고기만 해도 마을 사람들이 긴 겨울을 배불리 먹고도 남을 양이었는데 거기에 귀한 산삼까지 더해졌으니 순돌이는 하루아침에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된 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순돌이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복받았다, 복받았어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롭고 신기한 분위기는 곧 깨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 같은 고함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길을 비켜라. 썩 비키지 못할까? 최 영감이 하인들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오늘이야말로 순돌이를 내쫓고 집을 차지하겠다는 일념으로 어제보다 더 많은 장정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는 이놈들이 일은 안 하고 남의 집구석에서 뭐하는 짓들이냐 라고 소리치며 지팡이를 휘둘러 사람들을 갈라놓았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최 영감은 순돌이를 향해 삿대질하려다가 그만 턱이 빠질 뻔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양의 고기와 약초 더미를 보고는 말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특히 박서방이 들고 있던 굵직한 산삼을 보자 최 영감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눈을 굴리다가 이내 얼굴색을 싹 바꾸고 헛기침을 하며 위엄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이 좁아터진 집구석에 웬 난데없는 물건들이야. 순돌이는 최영감의 등장에 잔뜩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지만 하만댁이 순돌이 앞을 막아서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보시다시피 산신령님이 순돌이를 도우셨습니다. 짐승들이 밤새 임하는 것을 물어다 주었어요. 이제 순돌이는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부자가 되었으니 집을 비우라고 닥달하지 마십시오. 하만댁의 말에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이건 하늘의 뜻입니다라고 거들었습니다. 순돌이도 용기를 내어 영감마님, 이 물건들을 팔아서 빚을 갚겠습니다. 제발 집만은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영감은 욕심에 눈이 멀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땅을 쾅쾅 내리치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짐승이 물어다 줬건 하늘에서 떨어졌건 이 물건들은 내 땅 위에 있으니 당연히 내 것이지. 암 그렇고 말고 소작이니 캔 약초도 지주 것이 건을 하물며 내 땅 마당에 쌓인 것이 내 것이 아니면 누구 것이란 말이냐. 최 영감의 뻔뻔한 주장에 마을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서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런 억지가 어디 있어.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그렇지. 애한테 온복을 가로채려 하다니. 최 영감은 사람들의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얘들아, 뭘 멍하니 보고만 있느냐. 당장 저것들을 싹 거두어 우리 곳간으로 옮겨라. 산삼은 특히 조심해서 다루고 고기들도 상하기 전에 빨리 옮겨야 한다. 하인들이 머뭇거리자 최 영감은 눈을 부라리며 닥달했습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냐. 당장 옮기지 않으면 너희들도 쫓겨날 줄 알아라. 그제야 하인들은 마지못해 짐승 더미 쪽으로 다가갔고 순돌이는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라고 외치며 산삼을 품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어 최 영감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순돌이에게 다가가 산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만댁이 말려보았지만 힘센 하인들에게 밀려 나동그라졌고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순돌이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최 영감의 악력은 생각보다 셌습니다. 내 부모 빚이 얼만데 이걸로 퉁치려 드느냐. 이건 이자조로 내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 최 영감은 순돌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윽박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최 영감의 위세에 눌려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긴박한 순간 어디선가 강 하는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아주 가깝고도 명확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붕 위로 쏠렸습니다. 순돌이네 초가 지붕 위 하얗게 눈 덮인 용마루 위에 어젯밤 그 늙은 여우가 꼿꼿하게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 비실비실하고 병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털에서는 은빛 광채가 나고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는 마치 산신령의 사자 같은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우는 최 영감을 노려보며 이빨을 드러내고 낮게 으르렁거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맹호의 울음소리처럼 묵직하게 깔려 사람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최 영감은 지붕 위의 여우와 눈이 마주치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우의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고 그것은 단순히 짐승의 경계심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꾸짖는 준엄한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우가 한 번 더 크게 짖자 숲속에서 우우 하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화답하여 들려왔습니다. 마치 온 산의 주인들이 이 마당을 주시하고 있다는 듯한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인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최 영감도 쥐고 있던 산삼을 놓칠 뻔했습니다. 여우는 지붕 위에서 가볍게 뛰어내려 마당 한가운데 순돌이와 최 영감 사이로 착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기이한 대치를 지켜보았습니다. 여우는 최 영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낮은 소리로 위협했고 최 영감은 이 이놈의 짐승이 미쳤나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우가 최 영감의 발치에 툭 하고
무언가를 뱉어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썩은 쥐의 사체였습니다. 마치 너 같은 욕심쟁이에게는 이것도 아깝다 라고 말하는 듯한 여우의 행동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망신살이 뻗친 최 영감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지팡이를 들어 여우를 내리치려 했습니다. 에잇 요망한 것. 하지만 여우는 날쌔게 몸을 피했고 최 영감은 중심을 잃고 눈밭에 꽈당하고 엉덩방아를 또 썼습니다. 비단옷은 흙탕물에 젖었고 갓은 벗겨져 뒹굴었으며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꼴사나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황급히 달려와 그를 일으켜 세웠지만 이미 구겨진 체면은 회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천벌을 받은 개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니 짐승한테 당하는 거야. 순돌이는 여우가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우는 순돌이 곁으로 다가와 몸을 비비며 꼬리로 순돌이의 언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은 순돌이에게 걱정만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최 영감은 분하고 억울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는 매섭고 지붕 위며 담장 너머로 산짐승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아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흙 묻은 옷을 털며 두고 보자. 오늘은 운이 좋았지만 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허세를 부리며 황급히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최 영감이 물러가자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와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여우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순돌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순돌이는 여우를 꼭 끌어안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날 살렸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마당에 가득 쌓인 보물들은 이제 온전히 순돌이의 것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두고두고 회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이제는 더 이상 순돌이를 춥게 만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햇살이 눈 덮인 마당을 비추자 산더미 같은 선물들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이 꽁무니를 빼며 도망치듯 사라지고 난 뒤 마당에는 잠시 동안 묘한 정적이 흘렀으나 이내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오며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최 영감이 엉덩방아를 놓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흉내내며 박장대소하기도 하고 마당 가득 쌓인 멧돼지와 약초들을 보며 혀를 내두르기도 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순돌이는 지붕 위를 올려다보았는데 신비로운 은빛털을 휘날리며 위풍당당하게 서 있던 여우는 어느새 연기처럼 자취를 감추고 없었습니다. 순돌이는 여우가 사라진 숲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깊은 절을 올리며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여우는 사람들의 환호나 칭송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저 순돌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을의 연장자인 박서방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약초를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마을 청년들을 불러 모아 마당에 널린 짐승들을 한쪽으로 정갈하게 쌓게 하고 귀한 산삼과 약초들은 상하지 않게 따로 모아 광주리에 담도록 지시했습니다. 자, 다들 구경만 하지 말고 이리 좀 와서 거들어. 이 고기는 우리 마을 전체가 겨울 내내 먹어도 남을 양이고 이 약초들은 순돌이의 빚을 갚고도 집을 열 채는 살 수 있는 귀물들이야. 박서방의 호통 섞인 지시에 사람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순돌이를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최 영감의 눈치가 보여 돕지 못했던 미안함을 갚으려는 듯 사람들의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하만댁 할머니는 순돌이의 손을 꼭 잡고 부엌으로 들어가 솥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우선 얼어붙은 순돌이의 몸을 녹이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어. 하늘이 무심치 않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연신 중얼거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순돌이는
아궁이 앞에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비로소 긴장이 풀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갑고 무서웠던 부엌이 이제는 희망과 온기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해 있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는 더 이상 소음이 아니라 든든한 울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순돌이는 끓는 물 한 사발을 받아 마시며 몸 안 깊숙한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당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박서방은 가장 크고 실한 산삼 한 뿌리를 정성스럽게 지프로 싸서 순돌이에게 건넸습니다. 순돌아, 이것을 들고 최 영감 댁으로 가자.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지금 당장 가서 빈 문서를 받아내고 깨끗하게 끝을 내야 한다.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우리들이 증인이 되어줄 테니 걱정 말고 앞장서거라. 박서방의 말에 마을 장정 서너 명이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순돌이는 산삼을 품에 안고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순돌이와 마을 사람들은 행렬을 지어 최영감의 집으로 향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개선장군이 입성하는 것처럼 당당하고 활기찼습니다. 눈 쌓인 고갯길을 넘어 기와집들이 즐비한 부촌으로 들어서자 동네 개들이 컹컹 짖어댔지만 순돌이는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최영감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망신을 당하고 돌아온 최영감이 분을 사귀지 못해 방 안에 틀어박혀 있거나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예상하고 문을 걸어 잠근 모양이었습니다. 박서방이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순돌이가 빚을 갚으러 왔다. 최영감님은 나와서 문서를 정리해 주시오. 한참이 지나서야 대문 옆에 작은 문이 삐거덕 열리더니 아까 순돌이네 집에서 떵떵거리던 마름이 쭈뼛거리는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마름은 뒤에 서 있는 마을 장정들의 기세에 눌려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영감마님께서는 지금 몸이 편치 않으셔서 나오실 수 없다. 빚을 갚으러 왔으면 돈이나 내놓고 가라. 하지만 박서방은 물러서지 않고 대문을 활짝 밀어젖히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빚을 갚는데 채권자가 안 나오면 쓰나. 그리고 우리는 현금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가져왔으니 영감님이 직접 보고 판단하셔야 할 걸세. 사람들이 마당으로 우르르 들어서자 안채문이 벌컥 열리며 최 영감이 곰방대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직도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지만 순돌이 품에 안긴 산삼을 보자마자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순돌이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서서 산삼을 내밀었습니다. 영감마님, 이것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빚을 갚고도 남을 물건이라 하셨으니 이제 빈 문서를 돌려주십시오. 순돌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고 거기에는 더 이상 비굴함이 없었습니다. 최 영감은 산삼을 받아들고 요리조리 뜯어보았는데 척 보기에도 100년은 좋게 넘은 영물임이 분명했습니다. 욕심 많은 그가 이 귀한 물건을 마다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짐짓 선심 쓰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뭐 상태가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구나. 내 정성이 갸륵하여 내 특별히 이것으로 빚을 탕감해주마. 사실 산삼값은 빚의 10배도 넘는 금액이었지만 최 영감은 차액을 돌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돌이는 돈을 더 받는 것보다 이 지긋지긋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있다. 네, 아비가 쓴 차용증이다. 최 영감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던지듯 건넸습니다. 순돌이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한 뒤 박서방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 이게 그 문서다. 이제 너는 자유다. 라고 말하자 순돌이는
그 자리에서 차용증을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맑고 경쾌하게 울려 퍼지자 순돌이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도 눈 녹듯이 사라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잘했다, 속이 다 시원하다라며 박수를 쳤고 최 영감은 그 꼴을 보기 싫은지 붕 돌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 영감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은 순돌이를 둘러싸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돌아, 이제 다리 뻗고 자거라. 우리 순돌이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네. 순돌이는 연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면서도 집마당에 남아있는 엄청난 양의 고기와 약초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돌이는 박서방과 하만댁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이 많은 걸 저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빚도 갚았고 집도 지켰으니 나머지는 마을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잔치를 열어 다 같이 배불리 먹어요. 순돌이의 기특한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어린 것이 마음 씀씀이가 부처님 같네. 순식간에 순돌이네. 마당은 마을 잔치판으로 변했습니다. 아낙네들은 솥을 걸고 멧돼지 고기를 삶기 시작했고 남자들은 장작을 패고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썰렁했던 오두막집 마당이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고기 굽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하늘로 퍼져나가자 지나가던 까치들도 냄새를 맡고 감나무 가지에 앉아 깍깍거렸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고기를 굽는 틈틈이 순돌이네 집의 낡은 곳을 손봐주기도 했습니다. 구멍난 문창호지는 새것으로 발라 팽팽해졌고 기울어진 울타리는 튼튼한 나무를 덧대어 반듯하게 세워졌습니다. 이보게 여기 석가래가 좀 썩었구먼. 내일 연장을 가져와서 갈아줌세. 지붕 잿집도 새로 엮어서 올려야겠어. 이참에 아주 새 집을 만들어주자고. 사람들은 내 집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순돌이의 보금자리를 단단하게 고쳐주었습니다. 순돌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훔쳤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하만댁과 아주머니들이 바쁘게 손을 놀려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멧돼지 뼈를 고아낸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고 있었고 갓 캐낸 더덕과 도라지는 매콤한 양념에 묻혀져 먹음직스러운 향기를 풍겼습니다. 산토끼 고기는 잘게 다져 완자를 만들고 산고기는 만두소로 넣어 빚으니 진수성찬이 따로 없었습니다. 굶주림에 익숙했던 순돌이의 코끝에 와닿는 기름지고 풍성한 냄새는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황홀했습니다. 하만댁은 갓 삶은 고기 한 점을 뜯어 순돌이 입에 넣어주며 자, 먼저 맛 좀 봐라. 입에서 살살 녹지하며 웃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마당 한가운데 모닥불이 피어오르자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멍석이 깔린 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깃국과 푸짐한 안주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씩을 돌리며 어르신들은 순돌이의 앞날을 축복하는 건배사를 올렸습니다. 막걸리 강거리 물리 우리 순돌이가 복덩이여 복덩이. 여우가 알아본 귀인일세.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지난밤에 무용담을 꽃피웠습니다. 여우가 지붕 위에서 호령하던 모습, 최영감이 넘어지던 모습은 몇 번을 이야기해도 질리지 않는 최고의 안주거리였습니다. 순돌이는 사람들 틈에 섞여 배불리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담장 너머 어두운 숲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이 시간에 정작 이 모든 것을 가져다준 여우는 저 춥고 어두운 산속에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순돌이는 가장 맛있는 고기 부위와 따뜻한 밥을 그릇에 따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게 슬그머니 일어나 뒷마당 담벼락 밑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여우가 자주 다니던 길목이었습니다. 순돌이는 그릇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고수래 고수래,
여우야, 이건 내 몫이야. 친구들도 데려와서 같이 먹으렴. 정말 고마워. 잔치는 밤이 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불러 마당을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했고 어른들은 얼큰하게 취해 노랫가락을 흥얼거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사람들의 열기와 모닥불의 온기에 밀려 맥을 못 추는 듯 했습니다. 순돌이의 낡은 오두막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활기찬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순돌이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외톨이가 아니었고 마을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순돌아, 잘 먹었다. 내일 또 와서 지붕 고쳐줄 테니 푹 자거라. 문단속 잘하고 무서우면 언제든 소리쳐라. 이웃들은 남은 음식을 조금씩 싸들고 돌아가며 순돌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북적대던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지만 예전의 그 삭막하고 무서운 적막함은 아니었습니다. 마당에는 모닥불의 잔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구수한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있어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순돌이는 빗자루를 들어 마당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을 되새겨보았습니다. 깨끗해진 마당 한가운데 서서 순돌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에 영롱한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최영감의 횡포도, 빚의 압박도, 굶주림의 공포도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굶주린 짐승에게 내어준 밥 한 덩이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돌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불씨를 갈무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아궁이의 열기로 훈훈했고 두툼한 소미불은 보기만 해도 잠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순돌이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뒷마당 쪽에서 달그락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돌이는 미소를 지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여우가 그릇을 비우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순돌이는 굳이 문을 열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로 보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맛있게 먹어. 내일도 맛있는 거 많이 줄게. 순돌이는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네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밤은 늑대 울음소리도 바람소리도 자장가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잔치로 떠들썩했던 밤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밝아오자 순돌이네 마당에는 고소한 밤냄새와 함께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어우러져 놀았던 흔적은 남아있었지만 그 어수선함마저도 훈훈한 정으로 느껴지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순돌이는 여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떴는데 지난밤의 일이 마치 꿈만 같아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따뜻하게 데워진 방바닥과 배부른 포만감이 이것이 분명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보니 하만댁 할머니가 벌써 오셔서 남은 고깃국을 데우고 계셨고 솥뚜껑 위에서는 숭늉이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한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날부터 순돌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불쌍한 고아 녀석이라며 동정하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받은 아이라며 순돌이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약속대로 연장을 챙겨와서 낡은 지붕의 맷짚을 모두 걷어내고 새 짚으로 튼튼하게 엮어 올렸고 바람이 새던 벽 틈새도 황토를 개어 꼼꼼하게 발라주었습니다. 며칠 뚝딱거리는 소리가 이어지더니 쓰러져가던 오두막은 어느새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번듯한 집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박서방의 도움을 받아 남은 산삼과 귀한 약초들을 장에 내다 팔기로 했는데 소문을 듣고 찾아온 약재상들이 서로 사겠다고 나서는 통의 생각보다 훨씬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가장 먼저 읍내 장터에 가서
튼튼한 황소 한 마리를 샀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소가 필수였지만 가난한 형편에 엄두도 못 냈던 꿈을 드디어 이룬 것이었습니다. 누런 털이 윤기 흐르는 송아지를 끌고 마을로 돌아오던 날, 순돌이의 어깨는 개선장군처럼 으쓱했고 마을 아이들은 신기해서 송아지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욕심쟁이 최 영감은 그날 이후로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 두문불출했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화병이 나서 자리에 누웠다고도 하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어 숨어 지낸다고도 했습니다. 가끔 마름이 마을에 내려오긴 했지만 예전처럼 거드름을 피우거나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슬금슬금 눈치만 살피다 돌아가곤 했습니다. 여우에게 호되게 당한 기억이 뼛속까지 사무쳤는지 최 영감은 순돌이네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덕분에 순돌이는 그 어떤 방해나 위협 없이 평화롭게 농사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아 욕심은 화를 부르고 착한 마음은 복을 불러온다는 것을 마을 사람 모두가 눈으로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언 땅이 녹으면서 봄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자 순돌이는 새로 산 황소와 함께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묵혀두었던 땅을 갈아엎자 기름진 흙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순돌이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김을 매는 일이 고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내 땅에서 내가 거둔 곡식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하만댁 할머니도 틈틈이 나와 새참을 챙겨주시고 일손을 거들어 주셨기에 순돌이의 밭은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알찬 밭이 되어갔습니다. 순돌이는 농사일로 바쁜 와중에도 매일 저녁이면 뒷마당 담장 밑에 음식을 내어놓는 일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여우가 예전처럼 매일 밤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달 밝은 밤이면 멀리 숲 가장자리에서 은빛 털을 반짝이며 앉아있는 여우의 모습이 보이곤 했습니다. 여우는 굳이 가까이 다가와 밥을 먹지는 않았지만 마치 순돌이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러 온 수호신처럼 한참을 지켜보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순돌이는 그런 여우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며 변치 않는 우정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돌이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대문 앞에 낯익은 털뭉치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산토끼나 촤이 아니라 산에서 나는 으름과 다래 같은 산열매들이 소복하게 담긴 촤잎 꾸러미였습니다. 여우가 순돌이를 위해 산속의 간식거리를 선물로 두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돌이는 그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선물을 들고 방긋 웃으며 여우가 이제는 배고픈 짐승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친구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순돌이는 으름 열매를 까먹으며 달콤한 행복에 젖어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찾아와 황금 들판이 출렁이는 수확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순돌이의 밭에서도 누렇게 익은 곡식들이 고개를 숙였고 감나무에는 주홍빛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성함을 자랑했습니다. 순돌이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첫 수확을 했는데 창고에 쌀가마니가 하나둘 쌓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풍요로움이었고 이 모든 것이 그 추운 겨울날 자신의 밥을 덜어주었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새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추수감사잔치를 열던 날 순돌이는 가장 좋은 뱁살로 떡을 빚고 술을 빚어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만댁 할머니를 상석에 모시고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힘들 때 친손자처럼 거두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만댁은 눈물을 글썽이며 순돌이를 안아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순돌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든든한 일원이자 어엿한 농사꾼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다시 겨울이 찾아왔고 세상은 또다시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1년 전 이맘때만 해도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생사를 걱정했던 순돌이였지만 지금의 겨울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아궁이에는 장작이 넉넉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창고에는 쌀과 곡식이 가득했으며 외풍이 심하던 벽은 두툼하게 보수되어 훈훈한 온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따뜻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엎드려 하만댁 할머니가 쪄주신 고구마를 호호 불며 까먹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윙윙 바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아늑한 겨울밤의 운치를 더해주는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순돌이는 문득 생각난 듯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고 마당은 1년 전 그날처럼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뒷마당 쪽을 바라보며 나직이 불렀습니다. 여우야 잘 지내니? 오늘같이 눈 오는 날이면 내 생각이 더 많이 나는구나. 그러자 거짓말처럼 멀리 산등성이에서 캉캉하는 맑고 힘찬 여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구슬픈 울음이 아니라 마치 나도 잘 있어 걱정 마 라고 대답하는 듯한 활기찬 소리였습니다. 순돌이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고 다시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가득 퍼지는 군고구마의 달콤한 향기와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순돌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추위가 닥쳐와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에 보답할 줄 아는 인연이 있다면 결코 춥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우가 물어다 준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순돌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 희망과 믿음이라는 이름의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갈 때 순돌이 내 집 굴뚝에서는 여전히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롭고 따뜻한 삶의 증거이자 착한 소년이 만들어가는 행복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하만댁 할머니는 순돌이 옆에서 꾸벅꾸벅 조시다가 아이고 따뜻해서 잠이 절로 오는구나 하시며 누부셨고 순돌이도 할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여우와 함께 눈밭을 뛰어노는 행복한 꿈을 꿀 것만 같았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순돌이와 여우의 우정은 눈 내리는 산골 마을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춥고 힘든 겨울밤을 보내고 계신다면 마음속에 작은 밥 한 덩이를 떼어낼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 작은 마음이 언젠가 문 앞에 기적 같은 선물을 가져다 줄지 말입니다. 바람이 자고 별이 총총한 이 밤, 따뜻한 이불 덮으시고 모두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여러분.